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수습 중인 연방 공무원 20만 명 전원이 약간의 예외를 둔 채 해고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공무원의 수습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스스로 사임하는 법조인들도 늘어납니다. 부패 혐의로 재판받을 예정이던 뉴욕시장 사건을 기각하라는 상부 명령에 불복하고 검사들이 사임합니다. 가장 먼저 사임한 데니엘 세순 검사는 범죄가 분명한데 기각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직서를 기각 명령을 내린 법무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처 부서 도찌가 국세청에 등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4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고소했습니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 모든 기관을 해체하고 자금 동결 역할을 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국내 해외에 지급하던 수많은 지원금 동결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기금이나 자동차 충전 등 진행 중이던 프로그램에 돈이 지급되지 않아서 관련자 봉급도 못 주고 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예산 삭감 목록에서 메디케이드를 최우선 순위에 올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우크라이나와 나토, 경제 등의 이슈로 초긴장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할 수 없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택해야 할 위기의 순간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G7 그룹에 복귀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한 뒤 G8 국가 위치를 박탈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틱톡 앱을 다시 애플과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이름을 바꾼 맥킨리 산을 다시 알래스카 주민들이 원하는 데날리 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1월 20일부터니까 오늘 2월 14일 어떻게 되나? 20일, 1월 30일 이제 한 달 됐네요. 한 달 조금 안 됐네요. 20일이 안 됐으니까 저는 이제 대체적인 그림이 보이거든요. 미국의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의 그 어떤 비전과 뜻과 정치 철학대로 앞으로 4년 이 나라를 이끌어 보세요 하고 맡겼고, 그리고 이제 너무 처음부터 번개처럼 빠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게 의도가 된 거야? 아니면 그냥 툭 한번 던져보는 것이야? 이런 그 탐색전이라고 할까요? 그 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해외적으로는 어떻게 가겠다는 것이구나. 국제 이슈는, 그리고 국내 이슈는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림이 저는 어젯밤으로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맨 앞에는 국내적인 이슈,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하려는 목표가 무엇인가. 도찌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처 부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정부 전체 예산 7조 달러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삭감할 수 있는 전액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조 달러를 7조 달러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는가. 이건 그 돈의 액수보다는 다른 것이 더 큰 목적이구나 하는 것도 이제 확신이 들고요. 그러므로 앞으로 미국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맨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 어느 나라에서 듣든지 좀 해외 국제 뉴스 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 국내 뉴스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저는 방송을 하고 다른 몬타나라든가 무슨 위스콘신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 미국 문제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기사가 아주 좋던데요.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전해드렸는데 큰 그림이 모아보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슈퍼 강대국 1, 2를 다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번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상호 관세를 포함한 어제 이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만났죠.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이제 또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앞에는 이것도 다는 아니에요. 너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의 인사국이 정부기관에 전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사국장이 새로 됐죠.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사람이에요. 민간 부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름이 스캇 쿠퍼라고 차관급입니다. 모든 회사에 인사국이 있는 것처럼 정부에도 인사국이 있죠. 그 인사국장이 벤처 캐피털 회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부 모든 기관에 수습 중인 연방 공무원이 약 20만 명인데 전부 전원을 해고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공무원 수습 기간이 일반 민간 회사보다는 조금 길어서 1년 내지 2년이 되는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해고하라. 그럼 그 몇 가지 예외도 뭐 어떤 예외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지시해서 그럼 관계 기관에 주어지는 재량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해고하고 수습 공무원 다 해고하라고 하는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해고하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수습 공무원 전원 20만 명을 해고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수습 기간에 일을 못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고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내려진 명령에 복종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미국의 최대 규모의 연방 공무원 노조는 뭐 정부 그 공무원 총연합입니다. 이 정부 업무도 방해를 받고 일반인들도 다 마찬가지로요. 뭐 심지어 뭐 국립공원에 놀러 가더라도 뭔가 불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공무원 하면은 민간 기업에서 받는 것처럼 처음에 봉급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좀 안정적이고 쉴 때 쉬고 나중에 연금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에 들어가는 건데 아니 내가 지금 2년 거의 다 됐는데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맞서겠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을 너무너무 못했다 하는 성과에 의해서 내가 해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국가에 헌신적이고 누가 헌신적이 아니었다.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가려낸다는 것도 힘들고 지금 연방 정부 그 공무원 총연합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권력 때문이다. 이 권력을 재편하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연방 정부를 다 파괴하고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그래 너 봐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당장 해고해야 하는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보다는 뭔가 뭐 충성심 이런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다 해서 기본적으로는 뭐 에너지부, 교육부, 또 스몰 비즈니스국 이런 데는 완전히 전원 해고를 한다는 방침이 더 강하게 내려졌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연방 정부 공무원은 이렇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진해서 사퇴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숨 막히고 위험한 전례다. 이건 38살에 제가 볼 때는 저분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배가 많이 불렀어요. 38살에 맨하탄의 연방 그 검사가 어제 제일 먼저 같은 이슈로 여러 사람이 사퇴했는데 데니엘 세순이라는 사람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게 지금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맨하탄 검사뿐만이 아니라 연방 법무부의 검사, 변호사들도 한 8명.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더 있을지도 모르겠죠. 10명 정도가 뉴욕의 에릭 아담스라는 사람 그 시장이 터키에서 뇌물을 한 10만 달러. 이게 큰 뇌물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뇌물을 받고 또 터키의 소방 관련 여러 가지 이슈를 봐줬다 하는 것으로 기소가 됐고 4월 달에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엎드리고 이 사람 민주당이에요. 엎드리고 말하려고 가고 취임식에 가서 칭찬의 말하고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임명한 법무장관이 딱 이거 기각시켜. 일단 기각. 다시 이제 또 살려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이라는 가장 리버럴한 도시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데 시장이 앞장서라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동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검사는 그 이유와 그 이유는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최근 몇 주일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 증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린 법무장관의 명령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기각할 이유가 없는데 나는 이
에릭 아담스 시장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기각하라는 것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펜 본디 법무장관에게 사직서를 본인의 이제 상관이잖아요. 미국에선 검사, 뭐 연방 법무부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니까요. 기소권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 같은 결정에까지 오기에 어쩜 그렇게 서두르든지 사직한 검사의 얘기예요. 서두르고 어떻게 겉만 보고 피상적인 과정에 이르렀는지 저는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법무부 소속 5명의 검사도 사임했고 법무부의 특별 이제 부패 수사과 굉장히 강한 부서죠. 소속 검사 3명도 사임을 했습니다. 물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나 아무런 죄 안 저질렀어 하는데 뭐 비행기 티켓이니 뭐니 다 나와요. 어쨌든 트럼프의 만나고 마가에 협조하고 하면서 한 것이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검사가 사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래? 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소리야. 나는 에릭 아담스 그 케이스 아무것도 지시한 바가 없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무장관도 이 검사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사임한 검사들 전부 조사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뭔가를 또 반대하는 일을 하면은 뒤끝이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38살에 이 맨하탄에 2016년도에 검찰청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코인이라든가 최근에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범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를 기소한 팀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리버럴한 검사가 아니에요. 검사 중에서 법조인 중에서 페더럴 소사이어티에 가입된 멤버면 가장 보수적인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 데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니엘 세순 검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임을 하는데 이 케이스는요. 뉴욕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 법무장관의 이 서로의 이 케이스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아니라 미국을 다시 부패하게 만들자는 캠페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것으로는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처 부서 더치가 지금 IRS에 들어갔답니다. 오레곤주의 민주당 상원 의원인 런 와이든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납세자의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도록 경고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더치가 IRS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 아마 세금 보고하실 때 환급 같은 것이 늦어지면은 이게 일론 머스크와 그의 부하들의 활동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업무 같은 거 검토했다고 하고 그리고 IRS의 임원들을 만났다고 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계약 같은 것을 다 추려내라. 뭐 여기도 이제 뭔가를 좀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죠. 쓰레기 없애고 지출 줄이고 그렇게 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국세청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사를 받아야지. 도치 일론 머스크의 그 팀은 정말 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각 부처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애틀란틱의 보도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권 교체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것이다. 모든 것을 깨고 나에게 복종하는 사람들로 정부를 꽉 가능한 한 채우는 것. 그래서 선거날이나 취임식 날 미국 해방의 날이다. 해방의 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중간 자리 공무원들을 다 해고하고 우리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Our people로 대체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같은 일이요. 뭐 벤스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 백악관에 있는 예산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스티브 배넌 같은 아주 요즘 팟캐스트 하고 있는 트럼프를 만들었다는 트럼프 일기의 수석 전략가 이런 사람들이 처음이 아닙니다. 뭐 이 애틀란틱이 해외의 예로는 21세기인데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18세기 막 이런 때. 19세기. 해외에서는 차베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아니면 현재의 현존하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이런 선출된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다.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다
사람을 내 사람으로 갈아치우는 거. 심지어 그 차베스는 국영 오일 회사의 직원 19,000명을 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빅토르 오르반은 뭐 노조 같은 거 설립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처라고 해서 조금 어느 정도 끼어 있는, 워낙에 기구가 방대하니까 거기서 기름을 빼는, 나쁜 기름을 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목적은 우리 사람으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런 그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기가 많아, 이 부서. 엉망이야. 하지만 하나도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이해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19살, 23살, 25살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에 능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점령군처럼 들어가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7조 달러 1년 미국 예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규모가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10분의 1을 삭감한다는 게 아니라 10분의 1 정도에서 삭감을 한다는 그런 정도거든. 예산의 작은 부분인데 이러면서 이해상충은 다 숨기고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서 얼마나 돈을 받는가. 미국에서도 뭐 19세기 후반까지도 대통령들이 딱 본인들이 등판을 하면 본인의 사람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채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뇌물 받고 내가 아는 사람, 내 친척, 누군가의 사촌, 뭐 전혀 아니면 이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직책에 임명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국가의 서비스는 나빠지겠죠. 그런데 19세기 그 이후에 미국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최근 1월 20일까지 미국의 연방 공무원들은 일단 그 자세 자체가 도덕적인 규범에 따라서 일을 했다는 거죠. 아주 막 너무너무 뭐 과격하게 창의적으로 일하진 않았지만 연방 직원들이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헌법 존중하며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를 하고 공화당이나 민주당 행정부에서 나온 합법적인 어떤 한 그런 일들을 했다. 공무원 정신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대통령은 4년이다. 아니면 8년이다. 나는 그 이후까지 계속한다. 대통령은 바뀌어도 나는 아니다. 이게 또 공무원 정신의 위에 그 숭고한 정신과 합쳐져서 실제적인 정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잡지 애틀란틱은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국가를 어떻게, 또 트럼프 주변에 있는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가. 복음주의자들 많잖아요. 기독교 민족주의자. 여기서 기독교 민족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백인을 중심으로 해서 백인이 주도하는 민족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지금 세속적이야. 그런 걸 대체할 종교적인 국가를 원하죠. 지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예전에는 종교에 불리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또 테크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취임식 날 쫙 보셨죠? 그 사람들은 테크 자신들이 이끄는 그 CEO들이 이끄는 엔지니어 독재를 원한다. 뭐 애틀란틱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는 본인들의 사업에 이익이 되는 과도 정치를 좋아한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제가 그 내용까지는 보도해드리진 못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모았는가. 다른 나라 같으면 탄핵감입니다. 이런 얘기,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머스크와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분명한 것은 이 더치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처 부서가 지금까지 특별히 연방정부의 많은 부분을 뭐 사람을 해고해라, 돈을 삭감해라 하지만 특히 11개 부처,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회사가 많으니까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포함해서 그런 회사와 그동안에 분쟁이 있었던, 그동안은 그 회사들이 연방정부에 대해서 을이었던 적이 많죠. 왜냐하면 연방정부에서 돈을 받고 연방정부와 계약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연방정부는 안전 우선이니까 스페이스X도 테슬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라. 테슬라에서는 왜 그렇게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관한 그러한 그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시정을 해라 하고 분쟁이 많았어요. 그런 분쟁이 있었던 11개 연방기관을 특히 일론 머스크와 더치가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해외를 지원하는 그 국가개발처 같은 USAID 같은 경우는 이 직원들이요, 사실은
어떤 경우는 테러를 무릅쓰고 폭력을 무릅쓰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을 배분을 하고 그리고 HIV 바이러스를 막는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일하는 이거는 어느 정도의 헌신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하는 사람들도 하룻밤 사이에 프로젝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는 보조금 주지 않고 이거 이제 연방 판사가 해주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될 때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가 너무 잘하고 있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리해 하는 사람들이 무당파나 민주당에서는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겹쳐지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 협력해서 내 자리를 지켜야지 돼. 아니면 항의를 해야지 돼. 맨하탄의 검사 같은 이런 시점이 딱 오는 거죠.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지? 그거 내가 침묵을 해야지 돼? 안 될 것 같은데 목소리를 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낸 사람은 다 해고가 됩니다. USAID에서도 이분은 닉 고틀리프라는 분인데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결국은 해고되는 길을 택하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정권과 협력하기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정권과 협력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저만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노블하지 못해서 그렇지 뭐 딸린 식구들도 있고 살아야지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우선 하는데 그것보다도요. 애국심에서 새로운 정권과 함께 일을 하고 협력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엄청 많답니다. 예를 들어서요. 러시아 점령 아래서 자포로지에 원자력 발전소 그 당시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런 그때 그 발전소를 가동한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이 왜 러시아에 협조를 했는가 이거 우리가 아니면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지금 너찌에 아무것도 모르는 열 몇 살 그것도 막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여기저기를 막 쑤시고 다니는데 설치고 다니는데 저런 아이들이 뭘 알겠어. 내가 그래도 이 부서에서 10년 20년을 일했고 특히 원자력 관련 일을 하는 미국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것도 지금 해고 통지서 날아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국심에서 내가 정말 싫고 기분 나쁘지만 이걸 보호를 해야지 돼. 재무부에서는 저들이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면 이 페이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아이들이 뭘 알겠어.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기술 보안 전문가들은 애국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스템들은 상호 연결이 너무나 거미줄처럼 돼 있어서 아무리 본인들이 하버드를 나오고 스탠포드를 나오고 했다 할지라도 현장의 경험이 없으면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심으로 지금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해고되지 않길 바라면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결국은 어느 순간까지 견디다가 해고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할 수 없이 있는 거지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하고 어떠한 자료나 도구의 접근법을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서 또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중상모략 캠페인이 시작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가짜를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마구 퍼뜨려내니까. 애틀란틱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씨의 말을 인용을 하네요. 대통령의 적이라고 판단된 사람들 가운데서 저 사람 감시해라는 명령을 특히 이제 IRS 국장이 그런 명령을 사람들에게 하고 대통령은 IRS 국장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다 이제 지금 충성파니까 이미. 그리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정부 직원들이 이거를 실제의 숫자가 아니라 많이 위장을 해야지 되겠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지만 직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요. 지금 보고하라고 하잖아요. 5호 감시제도 아니고 DEI를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거 정부에서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그런 걸 제대로 없애지 않고 하는 게 있으면은 밀고 하라는 거잖아요. 밀고 해서 트럼프가 지명한 그 사람 보스의 눈에 들게 해라. 이런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애틀란틱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화될 수 있다. 지금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나의 비전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연방 법원의 판결도 어기고 이렇게 가겠다 하는 거.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화당이고 무당파나 민주당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요. 잠시 뒤에 지금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그 사이에서 웃는 국가가 중국이다 러시아다는 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걸 아주 막 확실하게 너무 쉽게 잘 정리를 해놓은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저도 그 기사를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지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뭐 한 10분 정도 투자해서 여러분들께 나쁠 건 없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 구태여 말하자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과의 관계가 한때는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 동맹국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세 가지 사건 때문에 얼마나 긴장인지를 보여주고 그 사이를 지금 중국이 들어오고 있다. 미국은 이 긴장에서 역효과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긴장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를 포함해서 어제 뭐 유럽과 뭐 관세 인상 준비해라 하고 상호 관세죠.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어요. 이걸 지시했는데 이건 이제 이번 주 초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또 한 번 추가가 된 거죠. 일주일에 2번이나 유럽 지도자들도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JD 벤스 부통령이 인공지능 정상회담에 참석을 해서 굉장히 거만하게 사실은 이 내용도 제가 전해드릴 부분이 많은데 요즘 뉴스가 많아서 못 전해드려요. 이 인공지능을 지배할 국가는 미국이다. 근데 굉장히 거만한 투로 유럽 아니다. 아시아도 아니다. 이건 중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유럽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지배하는 국가니까 혜택을 받고 싶으면 미국에 대해서 경제 규제도 완화하고 미국 테크 기업도 환영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볼 때는 조금 좀 부담스럽다고 할까요? 부당하다고 할까요? 이런 정도로 했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평화 회담에서 유럽을 무시해서 유럽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낀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요일에 푸틴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젤렌스키와 통화를 했고 그리고 나서 어제도 계속 하는 얘기가 우크라이나가 뭐 영토를 뭐 되찾을 가능성은 낮다.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그 국방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또 하나 그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잖아.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들이 엇갈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 그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를 G8 국가에서 그 G8 국가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러시아를 다시 G7에 러시아가 나중에 들어와서 G8이 됐죠. 그걸 그렇게 하기를 원해라고 말했습니다. G7 국가들이 러시아를 G8으로 넣을 때는 그 당시에 무슨 독일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구소련이 해체되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러시아에 대해서 유럽 국가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도 있고 미국도 러시아와 리셋 버튼을 이미 버락 오바마 시대에 눌렀고 뭐 이런저러한 일 때문에 G8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아, 러시아가 원래 제국주의 성향을 버리고 이제는 서구 민주주의 쪽으로 올 수가 있겠네 해서 했습니다. 근데 왜 G8을 박탈했냐면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의 땅이었던 크림반도를 점령을 했죠. 그 크림반도를 점령한 벌이 바로 G8 국가에서 G8 국가 없애버린 겁니다. G7에서 러시아를 없애버린 거죠. 그 뒤에 2022년도에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구 사회에서 볼 때는 러시아는 다른 나라를 2번이나 이웃 국가를 침공을 했고 우크라이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폴란드 계속 서구 쪽으로 서유럽으로 올 텐데 그거 아니 남의 나라를 21세기에 침공한 국가에게 상을 주자고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전화통화 한 번 하고 이제 이런 일을 얘기를 하니까 유럽에서는 너무나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젤렌스키는 우리 우크라이나가 들어가서 합의하지 않은 미국과 러시아만의 사이에 푸틴 사이의 평화협정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유럽은 아니 어쩜 우리 유럽 국가 동맹국에 한마디 의논도 없이 푸틴과 90분이나 통화하고 나서는 띡 하고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한단 말이야.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볼 때도 이거 좀 내가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닌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JD 벤스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만약에 평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또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도 참여할 것이다. 나중에 뭐 해명 비슷하게 이렇게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유럽이 이미 모멸감을 느꼈고 그렇지 않아도 나토 국방장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미국의 신임 핏 헥세스 국방장관이 너무나 거만하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돼. 그리고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면은 유럽이 모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돼. 미국은 뭐 상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 국방장관,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해서 무척 그 모멸감을 느낀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나토에 대해서 열심히 또 신임 국방장관이 아세안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또 모르면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딱 뭐 나토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그리고는 미국이 또 그 강조를 했잖아요. 이 분담금 같은 것도 그 유럽은 안보를 한국도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지만 일본도 2차 대전 이후에 그려진 역사죠.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대신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에 의존을 했는데 유럽 지도자들은 지금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미국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럼 그동안에 그럼 미국이 왜 유럽의 안보를 책임을 졌습니까? 미국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용만 당했다고 하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도 미국이 원래 그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가서 참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 들어가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미국이 힘을 얻게 됐고 미국 지도자들은 유럽에서 또다시 그 같은 권위주의가 나와서 막 땅을 쳐들어가고 그런 싸움, 불필요한 인명 손상 같은 것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미국의 이상 민주주의와 맞지도 않고 하니까 유럽에서 권위주의가 다시 전쟁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거기에 투자를 한 거죠. 미국이 들어가서 나치즘을 물리쳤고 유럽을 재건을 했고 구소련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면서 미국의 이상에 의해서 그게 미국의 이득이 되니까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게 봅니다. 모든 것을 돈과 거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만 한다. 미국은 하나도 득본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총 GDP 경제 생산의 2%까지 군사비로 해라. 이건 이제 오바마 때부터 계속 압력을 넣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압력으로 사실 더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프랑스까지도 여기 2%에 가까이 왔어요. 대부분 목표를 늘렸어요. 바이든 시대에도 늘렸고 트럼프 시대에도 늘렸고 오바마 시대에도 늘렸고 그러나 트럼프가 여기엔 공이 제일 많겠죠. 강하게 뭐 윽박지르듯이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거의 채워졌더니 이제는 트럼프가 2%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골대를 옮긴다고 보는 거예요. 유럽은. GDP의 5%를 지출을 해라. 그러면 미국은 5% 지출합니까? 안 합니다. 어느 나라도 폴란드 같은 데 많이 지출하거든요. 그래도 5%를 지출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죠.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다 책임지라고 하고 국방장관은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바보냐? 앞으로는 바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5%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는 유럽의 약점을 잡고 미국이 강하니까 아직까지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거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유럽 경제가 또 미국에 많이 뒤처져 있고 30년 전 유럽의 1인당 GDP는 미국의 68%였습니다. 지금은 유럽 1인당 GDP가 미국의 5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넉넉한 데서 광에서 인심 난다고요? 아니요. 광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더 벌어야지 돼. 적어지는 힘이 경제력이 약해진 곳이 우리에게 뭔가를 더 갖다 바쳐야지 돼.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은 그런 계산법이고 그 계산법에
지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겠죠. 근데 유럽은 자꾸만 이거 꼴대를 이렇게 저렇게 넘기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 지난 10년 동안 무슨 방위비 분담금도 계속 늘렸는데 이렇게 자주 꼴대를 바꾸면은 어떻게 하라고. 더군다나 우리 유럽이 지금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이거 빚 받을 사람도 저 집 그 경제 사정 봐가면서 조금 빚을 받아가고 하잖아요. 미국도 어렵다고 하는데 미국처럼 좋지도 않은데 이거 어쩌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유럽이 경제가 약하긴 하지만 결국은 유럽 연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영국 제외하고 브릭스에서 빠지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따지면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유럽입니다. 그 경제 한꺼번에 규모로 보면 이 사이에 중국이 힘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미국과 유럽의 갈등에서 중국만 이기고 있는데 많은 분석가들은요. 워싱턴과 베이징은 이미 신냉전에 들어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갈등에서 중국에게 이점을 주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지금 미국보다 어떻게 계산하면 더 크잖아요. 인구요, 미국의 4배예요, 중국이. 그런데 미국이 보호무역 한다면서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럴 때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구로는 도저히 못 이기니까 다른 국가들과 연합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파이를 키우는 거. 그게 지금까지 미국이 유럽과 했던 거죠. 그럼으로써 유럽에서 중국이 막 거기에 스물스물 스며들어가는 것을 막아줬고요. 미국이 뭘 주니까 해주지 안 주는데 왜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외교관들이 특히 이제 중국을 겨냥을 하니까 호주, 한국, 일본, 미국 이런 유대 관계를 맺으려고 바이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다 했었던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여기 대항을 해서 중국에 대항을 하겠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일단 미국이 강하잖아. 미국과 거래 안 하고 너희들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뭔가를 안 해줘도 미국이 세계를 지배를 해야지만 돼. 거기에 복종을 해야지 돼. 그리고 미국이 부자가 가진 부로 더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모든 미국의 이익을 모든 정책 결정에 국내나 국외나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일단 숨 좀 돌리고 방안을 좀 찾아보자 하고 미국에 굴복을 할 수가 있겠죠. 캐나다 처음 했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부 동맹국들은 시간 조금 번 다음에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은 못 해먹겠어 하고 중국과 더 가깝게 가도록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아직은 모르는 일이에요. 봐야지 아는 일이지만 미국이 무역에 있어서도 믿을 수 없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하면은 또 꼴대를 또 옮기고 군사 파트너라고 하는데 우리 상관없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뭘 믿고 제일 중요한 건 신뢰잖아요. 외교에서도.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는 초강대국이었고 강대국이 배품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미국을 따라갔는데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계속 배신하고 힘들게 짓누르면 우리는 미국 다음에 초강대국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그게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오늘 세계 지도자들이 미네네 모여서 여러 가지 아무튼 의논 같은 것을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maybe 트럼프의 4년 동안 계속 다른 나라들이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연방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트럼프는 4년입니다. 물론 트럼프 이후에 또 다른 공화당이 될 수도 있지만 공화당 행정부가 8년, 10년, 13, 12년, 20년을 계속 하겠어요. 미국은 계속 다른 나라와 같이 살아가야지 될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조약 없애, 탈퇴 하고 나서 바이든이 들어와서 바이든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국제관계에서 관계를 개선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또 다 헤쳐가는 그런 거죠.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건지 사실은 미국에 이민 올 때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미국이 기회의 나라이기도 하고 교육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지금도 고등교육은 아주 좋습니다만 그렇기도 하고 자부심이 있는 국가니까 그렇게 비자 안 내주는데도 다른 나라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오려고 하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쟤는 너무 지네 이득만 챙기고 그것도 아주 양아치 같아.
이런 나라면은 이민을 오고 싶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조금 뭐 내가 이러려고 이민을 왔든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어느 한국의 대통령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도 만나고 미국에 굉장히 강함이 매력적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건 사실인데 그 강함이 미국에 다시 칼날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걱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많은 주에서 연방정부에서 돈을 안 줘서 지금 하던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애리조나주가 태양광, 캘리포니아주도 한때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광고를 보더라도 태양광에 관한 것 설치 굉장히 많았는데요. 태양광 프로젝트에 사용될 뭐 1억 5천만 달러 정도 그리고 무슨 온실가스를 줄이고 오염물질을 줄이는데도 연방정부와 이제 주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보조금을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답니다. 그렇게 될 때는 가정용 에너지 효율성, 뭐 기타 뭐 전자제품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연방 지원금도 중단이 되면은 그러면 일반 가정들도 뭔가 혜택을 못 받고 또 관련 일을 하는 사람 임금도 못 준답니다. 지금 그 애리조나주는 돈을 빌려서 줘야지 되나? 그럼 애리조나주에 또 돈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연방정부가 돈을 줘라. 이 트럼프 행정부가 뭐 90일 동안 모든 뭐 지출금을 동결한다 해서 지난번에 한번 판결이 나왔는데도 지금 여전히 안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22개 주가 그 당시에 고소를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애리조나뿐만이 아니라 워싱턴주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 또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보조금이 완전히 끊겨서 워싱턴주에서는 일반 그 가정 뭐 기업 또 에너지 비용, 전기요금 같은 것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또 학교도 전기차로 하려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돈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임금 같은 거 못 준다. 프로젝트 일부는 중단을 해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해외적으로는 USAID의 자금 동결도 해제하라 하는 판결을 어제 또 연방 법원에서 판사가 내렸거든요. 해외 행정부가 60년 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를 막 도와주는 이런 일, 이건 두 번째 판결인 것 같은데요. 어제 워싱턴에 있는 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지금 당장 줘라. 아니면 지금 뭐 이게 미국 농장주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농장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다른 가난한 나라에 뭐 식량으로 보내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급하는 그 업체들도 다 뭐 계약이 있고 한데 이거 다 공급을 못 준다는 것이 해고를 해야지 된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USAID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가 뭐 사기 집단이야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뭐 수십 년 동안 사기 집단이었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막 스핑크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가 되고 나서 남편 없이 처음으로 해외를 갔습니다. 해외를 가서 막 그쪽 자연에 맞게 입었어 하면서 막 아이보리 컬러로 막 입고 뭐 막 이런 그런 사진 같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USAID 홍보하러 간 거예요. 가서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무슨 교육 자료 같은 것도 엄청 주면서 퍼스트 레이디가 처음 갔는데 뭐 패셔너블 했고 뭐 엄청나게 홍보했었어요. 와이프뿐만이 아니라 그 딸 이방카도 이 USAID를 홍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출장을 하고 했었던 곳이 바로 USAID라는 거 살짝 말씀드리고요. 그랬더니 14개 주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고소했죠. 일론 머스크가 이 정도 모든 것을 관장할 정도가 되면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지 되는 자리다. 어떻게 경험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딱 그렇게 임명을 했다고 해서 이 많은 것을 휘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뭐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오리곤, 뭐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뉴멕시코 이런 데서 일론 머스크가 펜 한번 딱 사인하고 마우스 한번 클릭하면은 사람이 해고되고 그리고 부서 전체가 없어지고 뭐 이런 일이 있는가. 미국에서 대통령 이외에는 행정부의 정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직책이 없다. 뭐 이렇게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지금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공화당 하원이 예산 삭감 목록에서 메디케이드를 최우선으로 올렸습니다. 메디케이드는 뭐 혜택 받으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 같은 것을 까다롭게 한다던가 물론 여기도 예외는 있습니다. 임산부 이런 사람들은 빼고 근데 너무나 서류 작업 같은 것을 번거롭게 해서 사람들이 그 포기할 정도일 수도 있다. 뭐 주마다 좀 다르긴 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보조금을 많이 받으니까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가 좀 피해가 되겠죠. 근데 이건 확정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상호 관세 저 나라에서 이만큼 하면 우리도 이만큼 해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 나라 한국도 포함이 되겠죠. 전부 이제 점검을 해라 하는 지시를 했고 미국이 자유무역으로 그동안 관세를 낮게 유지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거고요. 그러면은 또 관세가 없어야지 뭐 어떤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도 원자재 같은 것을 싸게 들여오니까 그런저런 거 그러면서 경제는 성장하고 다른 나라와 이 국제적인 협력 같은 거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관세를 싸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무역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고요. 그리고 틱톡은 1억 7천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잠깐 중단됐다가 연방 정부에서 다운로드 이거 해줘도 우리 벌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인을 받고 애플과 구글이 지금 이제 다운로드를 다시 새로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요. 엘라스카의 연방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맥킨리 산이라고 한 것을 다시 이제 뭐 위대한 이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산 대자인데요. 델랄리 왜냐하면 그 원주민의 말로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했던 거다 하면서 다시 이 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